절차적 정당성이 없으면 민주주의가 무너진단 말이 있습니다. 좀 두렵습니다, 사실. 국민들의 시선이. 이는 당시 2015년의 병역 판정과 근본의 재검증 결과가 동일하게 판정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대선 패배 책임 내지는 개파 발언 등등에 대해서 지적은 있었습니다만 좀 더 후보군을 넓혀서 하는 것이 더 경쟁력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네, 오늘도 국회의 밤이 길어질 줄 알았는데 일단 검수완박 입법을 논의할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이 보류됐습니다.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가 중재안 마련에 나선 건데요. 네, 물밑 협상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심야회의부터 오찬회동까지 격론을 벌인 민주당 비대위가 서울시장 후보를 결국 국민 경선으로 뽑기로 했습니다. 송영길, 박주민 공천 배제 결정 이틀 만에 번복입니다. 검수완박 입법 전국과 맞물려서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잠시 뒤 나이트 포커스에서 들어보시죠. 네, 그럼 속도 조절에 들어간 검수완박 법안 처리 상황을 리포트로 보겠습니다. 네, 중재안 마련을 위해 좀 더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것인데 내일 재개될 원내대표 간 협상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석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박광훈 법제사법위원장실 앞으로 모였습니다. 민주당이 민형배 의원 탈당까지 감행하며 검수완박 법안 심사를 위한 1차 관문인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려 하자 즉각 항의에 나선 겁니다. 우리 국회법은 안건조정위원회를 여야 3대3 동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국민의힘이 야당으로서 3명이 포함돼야 됩니다. 박광훈 법사위원장은 원칙론자입니다. 박광훈 법사위원장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합니다. 하지만 일과 시간이 끝날 때까지 안건조정위 회의는 열리지 않았고 구성도 잠정 보류됐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하에 여야 원내대표가 물밑 협상을 벌이면서 민주당도 법사위 강공을 멈추고 잠시 속도를 조절하는 겁니다. 박광훈 법사위원장은 박병석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원하는 상황에서 분위기를 해치고 싶지 않고 민주당 지도부도 같은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 박홍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박 의장 중재 아래 벌여온 물밑 협상을 다시 이어갈 예정입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원내 지도부 역시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협상 결과에 대해 보고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합니다. 다만 협상이 여의치 않을 경우 민주당은 안건조정위를 즉각 구성해 지체하지 않고 검수완박 법안을 법사위 전체 회의로 넘길 방침입니다. 위장 탈당 논란을 불러일으킨 무소속 민형배 의원도 안건조정위에 포함해 민주당 셋, 국민의힘 둘, 무소속 하나로 4대2 구도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국회의장께서 교섭단체 변경 승인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교섭단체 의원으로 국회의장께서 승인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법과 규정에 따르는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극적인 중재안 마련이 쉽지 않아 검수완박 법안을 놓고 여야 간 극한의 입법 대치 상황이 또다시 재현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YTN 박석영입니다. 네, 박 기자 설명대로 여야 합의를 중시해온 박병석 국회의장의 협조 없이는 법안 처리가 쉽지 않아 박 의장이 검수완박 입법 전국에 키를 쥐게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 수사권 폐지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강행을 위한 민주당의 밀어붙이기에 당내에서도 거센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유진 기자입니다.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위해 민형배 의원이 탈당을 하자
위장 탈당, 꼼수 탈당이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편법 처리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쏟아졌고 성남시장 불출마를 선언한 이재명계 김병욱 의원은 민주주의 능멸이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당내 소신파인 조응천 비상대책위원도 국민 시선이 두렵다고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절차적 정당성이 없으면 민주주의가 무너진단 말이 있습니다. 좀 두렵습니다, 사실. 국민들의 시선이.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시민사회단체마저 우려를 표하고 있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박병석 의장에게 본회의 소집을 요구하며 강행 처리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의장님께도 요청드립니다. 22일 내일 본회의를 소집해 주십시오. 권력기관 개혁 법안을 막기 위한 마타도어는 중단돼야 합니다. 해외 출장을 보류한 박 의장은 여야 중재안 도출을 시도하고 있는데 민주당의 본회의 소집 요청에는 명확한 입장을 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장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은 민주당의 협조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박병석 의장을 직접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국회의장을 비롯한 책임 있는 정치인들은 그 자리에서 힘이라든지 자신의 정치적 입지에 끌려서 양심과 어긋나는 그런 일들을 할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위치에서 헌법을 수호하고 박병석 의장이 검수완박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거나 국민의힘이 생각하고 있는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 무력화를 위한 민주당의 회기 쪼개기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본회의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실제 박 의장은 지난해 8월에도 민주당이 언론중재법안을 처리하려 하자 본회의 상정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의회주의자를 강조해온 박병석 의장의 임기는 5월 말까지입니다. 의정활동 내내 중도 온건파로 분류돼온 박 의장의 선택이 검수완박 정국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YTN 정유진입니다. 네, 수사권 폐지 법안 저지에 사활을 건 검찰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중요한 직접 수사 사건의 경우 수사 착수와 기소도 외부 통제를 받겠다면서 공정성 확보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전국 고검장들은 박범계 장관을 만나서 검수완박 법안 저지에 역할을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한동호 기자입니다. 검찰이 국회에 건의한 수사 공정성 확보 방안 가운데 눈에 띄는 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강화입니다. 심의 대상을 기소 여부에서 수사 착수 여부까지 확대하고 일정 수 이상의 위원이 찬성하면 반드시 따르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위원회를 정례화해 일반 시민이 기소 여부까지 관여하는 미국식 기소대배심처럼 운영될 수 있도록 법으로 만드는 방안도 추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중요 직접수사 사건은 검찰 안팎의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수사 착수부터 종결까지 수사심의의 심의를 의무적으로 받게 하거나 검찰총장 승인을 받는 방안도 논의합니다.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와 전국 검찰 수사관 회의도 제도화해 검찰 내부에서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방안도 검토됩니다. 검사 범죄에 한정된 특임 검사 지명을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되는 사건까지 확대하는 방법도 포함됐습니다. 언론기사나 풍문에 기초한 제3자 고발 사건은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를 원칙적으로 금지해 과도한 수사를 막는 방안도 논의됩니다. 검찰은 검찰 수사기능 폐지 법안이 국민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불러온다며 형사사법제도 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특위에서 수사 공정성과 인권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도 논의해 법무부령에 불과한 인권보호 수사규칙을 더 잘 지키도록 하는 방안도 내놓았습니다. 사법제도 개혁 특별위원회 같은 특별기구를 두어서 그럼 그 대신에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전부 없앤다면 검찰의 수사 지휘권은 어떻게 되는지 또 헌법에 위반되는 부분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대검찰청은 일선 의견을 수렴해 즉시 시행 가능한 방안은 다음 달 안에 시행하고 논의가 필요한 건 위원회 등에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전국 고검장들은 박범계 장관을 만나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 검찰의 존재 의의를 부정하는 거라며 역량을 발휘해 법안을 저지하는 데 역할을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법안과 관련된 어떤 의견을 지금까지 내놓은 의견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인 의견을 법사위가 열리면 낼 수도 있다.
박 장관은 법무부와 검찰이 자신과 상의 없이 조직적인 의사표시를 한 것을 두고 깊은 상실감을 느꼈다고 토로하면서도 최근 평검사, 부장검사회의에선 수사 공정성 확보 방안 같은 의미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네, 이 밖에도 전국 부장검사회의에선 지휘부 총사퇴 요구가 나왔고 또 김호수 검찰총장은 다시 국회를 찾기도 했습니다. 대검찰청부터 일선 검찰청에 이르기까지 릴레이 기자 간담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평검사에 이어 서울중앙지검에서 철야 회의를 연 전국 부장검사 대표들의 목소리는 예상보다 강경했습니다. 검찰이 국민 신뢰를 얻지 못해 반성한다면서도 검수완박 법안은 국민의 기본권을 박탈하는 범죄 방치법이라며 검찰총장과 고위 간부들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표현은 완곡했지만 사실상 지휘부 총사퇴를 요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실제 회의에 참석한 부장검사도 YTN과 통화에서 책임 있는 자세란 이런 사태를 불러온 고검장급 이상 간부들의 사퇴를 의미한다며 참석자 다수가 동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수뇌부 사퇴론이 제기된 배경은 민주당의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요구가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김호수 총장의 사표가 반려된 뒤에도 입법 절차의 속도에는 변화가 없자 이제는 고위 간부들의 총사퇴로 국회를 압박해야 한다는 강경론이 고개를 든 겁니다. 부장검사들은 민주당이 공청회 같은 수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회 안건조정제도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형해화했다고 규탄했습니다. 고검장들 역시 자리에 연연하진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거듭 국회를 찾아 박병석 의장에게 검수완박 법안을 대신할 특별법 제정을 호소하고 법제사법위원들을 설득한 김호수 총장은 법안 저지가 먼저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부장검사들의 마음이나 저나 하나도 다를 게 없습니다. 다만 지금은 마음을 모아서 각자가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 할 뿐입니다. 검찰의 여론전은 거세지고 있습니다. 검사장과 평검사, 부장검사에 이어 수도권을 비롯한 8개 검찰청 수사관들도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대검찰청은 물론 일선 검찰청 10여 곳에서도 지역별로 검수완박 법안을 규탄하는 기자간담회가 잇따랐습니다. YTN 나희입니다. 네, 공천 배제 이틀 만에 없던 일로 더불어민주당이 송영길 전 대표와 박주민 의원의 컷오프 결정을 철회하고 이 두 사람을 포함해서 서울시장 후보를 100% 국민 경선으로 뽑기로 결정했습니다. 당 안팎에서 논란이 커지자 뒤늦게 전략 공천에서 경선으로 방침을 바꾼 건데 계파 갈등을 포함해서 당의 난맥산만 고스란히 노출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민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송영길 전 대표와 박주민 의원의 서울시장 후보 공천 배제 결정을 철회했습니다. 지난 19일 당 전략공천위원회가 두 사람의 컷오프 방침을 지도부에 통보한 지 이틀 만입니다. 심야회의, 서울의원 간담회, 오찬회동으로 이어진 경론 끝에 민주당 비상대책위는 서울시장 후보를 국민 경선으로 뽑기로 했습니다. 대선 패배 책임 내지는 개파 발언 등등에 대해서 이런 지적은 있었습니다만 좀 더 후보군을 넓혀서 하는 것이 더 경쟁력이 있겠다라는 판단하에 100% 여론조사로 진행되는 경선엔 컷오프가 취소된 송영길 전 대표와 박주민 의원이 포함되고 한때 전략공천 카드로 검토된 박영선 전 장관의 참여 여부 등이 막판 변수로 남았습니다. 송 전 대표와 박 의원은 비대위 결정을 일제히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지만 박지현 비대위원장은 송 전 대표가 선거에 다시 나온 이유를 해명해야 한다고 지적하는 등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공천 배제는 이재명 상임고문 복귀에 대한 반대라는 주장에 사실상 이재명 후보의 정치 복귀를 반대하는 선제 타격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을 앞세운 분열과 꼼수 정치를 중단하라는 비난이 터져나오는 등 컷오프 번복 과정에서 당내 계파 갈등이 여과 없이 표출됐습니다. 대선 패배 이후에도 별반 바뀌지 않은 민주당의 현 주소가 고스란히 드러난 셈입니다. 이 같은 난맥상은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는 검수완박 입법 강행 정국과도 맞물려 지방선거 판세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아들의 병역 특혜 의혹과 관련해 재검에서도 4급 판정인 추간판 탈출증을 진단받았다면서 진단서를 공개했습니다. 정 후보자는 추가 의혹을 제기할 부분은 없을 거라며 국회에서 추천하는 의료인에게도 MRI 영상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평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호영 후보자가 제시한 세브란스 병원의 MRI 영상 판독 결과입니다. 디스크 익스트루전, 추간판 돌출이란 단어와 함께 2013년, 2015년 MRI와 비교하면 조금 더 진행된 소견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정 후보자는 아들이 재검에서 왼쪽 제1천추신경을 압박하는 제5요추, 제1천추의 추간판 돌출과 이로 인한 중앙척추관 협착증을 진단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신경근을 압박하는 추간판 탈출증이란 건데 2015년 4급 판정을 받을 때와 같은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당시 2015년의 병역 판정과 근본의 재검증 결과가 동일하게 판정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정 후보자의 아들은 이틀에 걸쳐 MRI 촬영과 신경외과 외래 진료를 받는 방식으로 재검사를 받았습니다. 이때 2015년에 받은 MRI 영상 기록과 진료 내역을 가져가 2015년 당시 상태에 대해서도 진단을 요청해 영상의학과 교수의 판독과 신경외과 교수의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의 척추 질환은 경북대 병원에서 2번의 MRI, 병무청 CT 검사까지 이미 3번의 검사를 거쳤고 이번에 세브란스 병원에서 재검증까지 완료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척추 질환이 있었는데도 장기간 치료를 받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365일 계속 증상이 있는 것은 아니라 진통제 등으로 관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척추 질환의 특성상 이 급성 악화기와 완화기를 반복하게 되어 있고 정 후보자 측은 이제 아들의 병역과 관련해 추가 의혹을 제기할 부분이 없을 거라며 국회에서 추천하는 의료인들에게도 2015년도와 이번에 촬영한 MRI 영상 등 진료 기록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후보자는 지금까지 불거진 여러 의혹에 대해 도덕적, 윤리적으로 부당한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를 말씀하셨는데 그 눈높이라는 것이 도덕과 윤리의 잣대라면은 저는 거기로부터도 떳떳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 재검 결과 발표로 정 후보자는 사퇴 의사가 없음을 다시 한번 밝힌 셈이 됐지만 앞으로 검증 과정도 순탄치는 않을 전망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네, 이 같은 정 후보자의 적극적인 해명에 윤석열 당선인 측은 민심을 예민하게 살피면서도 일단 사실관계는 확인됐다며 한시름 놓는 분위기입니다. 윤 당선인은 영호남 민생 행보를 이어가기도 했는데 특유의 어퍼컷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조은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장관 후보자들의 크고 작은 의혹이 이어지자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기자회견이든 보도자료든 적극적으로 해명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청문회 자리에서 판단하자던 기존 입장에서 시기를 조금 당겨 다소 공세적인 모드로 전환한 겁니다. 이후 10분쯤 출근길에 정호영 후보자가 곧바로 화답했습니다. 도덕적 윤리적 잣대에서도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병역 문제가 불거진 아들의 의료 기록까지 재검증해 2015년에도 지금도 같은 결과라고 밝힌 긴급 기자회견은 윤석열 당선인도 일정 중에 실시간으로 보고받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인수위 관계자는 YTN에 누구라도 감쌀 이유는 전혀 없다면서 해명할 기회를 모두에게 충분히 주자는 생각이고 윤 당선인은 아직 결정한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방 방문 일정을 이어간 윤 당선인은 전남 광양제철소를 찾아 용광로를 보며 한국 산업의 힘찬 견인차 역할을 해주길 믿고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진주와 창원시장에선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가 번영의 핵심이자 출발점이라며 특유의 세레머니가 된 어퍼컷을 날렸습니다. 어떠한 공격과 위기에도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반드시 수호해서 우리 국가의 번영과 국민들의 민생을
힘을 다해서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윤 당선인은 부산과 울산까지 찍고 상경할 예정인데 지역마다 맞춤 공약을 선보이면서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를 의식한 행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네, 이 밖에도 후보자들을 둘러싼 의혹들은 연일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이 친오빠의 가족 회사에서 3년에 걸쳐 5천만 원 상당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후보자 측은 부인이 그곳에서 통번역 일을 했다고 해명을 했는데 이 회사는 급여를 주기 시작한 뒤에야 통번역 서비스업을 추가했습니다. 김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있는 2층짜리 단독주택입니다. 이모 씨가 대표로 있는 부동산 임대업체 사무실 주소지기도 합니다. 이상민 후보자의 배우자 정모 씨는 이 회사로부터 3년 동안 5천만 원가량 급여를 받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원주택가에 있는 일반 가정집인데 이상민 행안부 장관 후보자 부인 정모 씨는 기록상으로 이곳 지하 1층에서 근무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YTN이 정 씨의 세금 계산서를 분석해보니 2018년 한 달 근무하고 600만 원, 2019년에도 한 달 근무에 6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 업체가 이름만 바꾼 숙박업체로부터는 같은 해 8개월 동안 1,500여만 원을, 이듬해 2,100만 원을 더 수령했습니다. 급여를 준 회사 감사는 이 대표의 남편인 정모 변호사로 이상민 후보자의 부인 정 씨의 친오빠입니다. 회사가 있다는 주택도 오빠 정 변호사의 특허법인 소유였고 자녀까지 등기 임원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50대 주부인 정 씨가 친오빠의 사실상 가족 회사에 취업해 돈을 번 겁니다. 문제는 정 씨가 받은 급여 규모입니다. 기업 분석 보고서상 직원은 5명, 2019년 지출한 급여 3,700만 원 가운데 2,200만 원가량, 이듬해 5,500만 원 가운데 2,100만 원을 정 씨에게 줬습니다. 총 급여 절반가량이 정 씨에게 간 겁니다. 법무법인 율촌에 몸담았던 이 후보자는 지난해 11월 정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서울 강남의 법무법인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 후보자 측은 정 씨가 친오빠 회사에서 급여를 받았지만 통번역 일을 하고 정당한 대가를 받은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부인 정 씨는 아동복지학을 전공하고 한때 유아연구소에서 근무했는데 이 업체는 급여를 주기 시작한 2018년 11월보다 석 달 뒤에야 통번역 서비스업을 등기부상 목적에 추가했습니다. 이 회사는 이름도 업종도 수시로 바뀌었습니다. 후보자는 배우자가 이 회사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그리고 정당한 임금이었는지를 꼭 밝히셔야 합니다. 앞서 이 후보자는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마치고 공직을 떠난 뒤 6년여 만에 부인 정 씨 재산이 10배 정도 불어난 것으로 신고해 재산 증식 과정을 둘러싼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YTN 김지환입니다. 네,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 큰아들은 해외 도박 사이트의 운영사 설립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박 후보자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법인 설립 서류에 왜 아들의 이름이 올라갔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옥래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캐나다 정부가 발급한 앤서스 그룹이라는 회사의 법인 설립 인가증입니다. 회사의 설립자 명단이 나열돼 있는데 맨 아래 박모 씨의 이름과 서명이 적혀 있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장남입니다. 앤서스 그룹의 최초 이사진 명단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해외 도박 사이트 GG 포커, GG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가 이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해당 회사의 설립 계약서를 보면 앤서스 그룹이 우리나라 돈으로 1,600원에 해당하는 1파운드짜리 주식 한 주로 GG 인터내셔널을 인수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지배구조로만 보면 앤서스 그룹이 해외 도박 사이트 운영사를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때문에 그룹 설립에 관여한 것으로 돼 있는 박 후보자의 아들이 해외 도박 사이트 운영에 연루돼 있다는 의혹이 불거졌는데 박 후보자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앤서스 그룹은 캐나다에 있는 합법적인 회사로 도박 사이트 운영에 관여하는 회사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박 후보자의 장남은 임원이 아닌 회사의 전산 시스템을 관리하는 직원에 불과하다며 앤서스 그룹의 이사진 변경 서류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법인 설립일인 2018년 8월 30일부터 박 후보자의 장남이 이사진에서 배제된 것으로 적시돼 있습니다. 박 후보자 측은 엔서스 그룹의 실수로 장남의 이름이 설립자 명단에 올라갔던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장남이 캐나다 정부가 발급하는 공식 서류에 어떻게 이름을 올리게 됐는지 구체적인 경위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또 지배구조에서 엿볼 수 있는 엔서스 그룹과 해외 도박 사이트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말을 아꼈습니다. YTN 김묵래입니다. 장애인 단체가 잠정 중단했던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22일 만에 재개했습니다. 지하철 운행이 길게는 1시간이 넘게 지연되면서 출근길 시민들이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는데요. 장애인들은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장애인 권리 보장 예산 등 요구에 답변을 하면 시위를 멈추겠다고 밝혔습니다. 황윤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침 7시 지하철역 승강장에 경찰과 시민들이 이리저리 뒤엉켜 있습니다. 전동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지하철에 탑승하려고 하자 아침 출근길에 늦은 일부 시민이 자리를 뜨면서 고성도 오갑니다. 일을 해야 먹고 살 거 아니야. 그럼 우리는 인간이 안 돼요. 인수위 요청에 따라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잠정 중단했던 장애인 단체가 22일 만에 시위를 재개했습니다. 장애인 예산 증액과 주거권, 교육권 보장 등 요구사항을 인수위에 전달했지만 제대로 된 답변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열차 안에서는 아예 전동 휠체어에서 내려 바닥을 기어가며 장애인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라고 호소했습니다. 헌법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장애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도대체 뭡니까? 전장현 회원 200여 명이 서울시청역과 경복궁에서 동시에 시위를 진행하면서 출근 시간대 2호선과 3호선 열차가 줄줄이 지연됐습니다. 장애인들은 내년 예산에 지하철 전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장애인의 탈시설 자립과 교육, 24시간 활동 등을 지원하는 방안이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예산 없이 권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돈 한 푼 배정하지 않고 권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권리는 입으로 하는 겁니까? 장애인들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일인 다음 달 10일까지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다만 예산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장애인 예산 편성 방안을 밝힌다면 시위를 멈추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기획재정부 장관 노정자가 5월 2일 장애인 권리 예산에 대한 입장 발표를 한다고 약속한다면 그 약속을 믿고 입장 발표 날까지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는 멈추겠습니다. 장애인 단체는 내일도 아침 8시부터 광화문역에서 지하철 탑승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어서 출근길 시위를 둘러싼 논란과 갈등도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토론을 하기도 했던 박경석 전장현 공동대표는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 전장현을 낙인 찍고 서민과 갈등을 부추긴다면서 이번 시위에 2호선을 추가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재개한 전국장애인 차별철폐연대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시위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런 식으로 2, 3호선을 멈춰 세우고 시민들을 투쟁의 대상으로 삼는 양태는 용납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본인들의 주장만이 옳다고 하며 서울 시민의 출근을 볼모로 잡은 것은 다시 한번 비문명적인 연좌를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2, 3호선을 멈춰 세우고 시민들을 투쟁의 대상으로 삼는 양태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당장 중단하십시오. 그러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측은 이준석 대표와는 조금 결이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장현의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 제재가 안타깝다면서 관련한 분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경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수위 관계자는 취재진과 만나 전장현 측이 요구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새 정부가 그림을 그리고 해법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수위 역할은 장애인 권익 보호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를 과제로 정리해서 작성하는 것까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인수위는 지난 19일 장애인이 주어진 액수 안에서 원하는 복지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개인 예산제 등을 발표했지만 전장현은 20년 동안 양당이 앵무새처럼 반복하던 이야기라고 일축한 바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여러 차례 성희롱한 의혹을 받고 있는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교수가 결국 해임됐습니다. 피해 학생들은 이게 끝이 아니라면서 학교 측에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요구했는데 A 교수는 강하게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A 교수가 마지막이 될 수 있도록 문구가 적힌 종이를 든 이들이 홍익대학교 정문 앞에 모였습니다. 제자 성희롱 추문에 휩싸인 미술대학 A 교수의 해임을 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A 교수는 여학생을 사석으로 불러내 나와 잠자리를 하게 될 테니 날짜를 잡자며 성관계를 강요하거나 여학생에게 N번 방으로 돈을 많이 벌었을 것 같다고 말하는 등 여러 차례 성희롱한 의혹을 받습니다. 피해 학생들은 A 교수가 수업 시간에도 성차별 발언이나 음담 패설을 서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학교 측이 즉각 조사에 나섰고 지난 5일 A 교수에게 해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징계위원회는 결국 피해자들의 신고 사실이 진실한 사실임을 인정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의 진술이 직접 경험하지 않은 당사자라면 꾸며내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었으며 피해자들이 제출한 증거가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은 학교 측 처분을 환영하면서도 피해자 회복과 재발 방지가 남은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교내 인권센터를 설립하고 교수 윤리 헌장도 제정해야 한다고 학교 측에 촉구했습니다. 대학교 내 학생들의 인권을 지켜줄 수 있는 인권센터가 운영되고 교내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성폭행 사건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마련되어야 A 교수는 피해 학생들 주장이 사실무근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최근 3년 동안의 수업 녹취록과 피해 학생과 주고받은 메시지, 카드 사용 내역 등을 학교에 제출했는데도 학교 측이 학생들 말만 믿고 해임 결정을 내렸단 겁니다. 그러면서 학교 측 처분에 불복해 교원 소청 심사위원회에 제소하고 피해 학생들을 상대로 민형사상 고소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저런 때문에 3번 만난 적이 있고요.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전부 다 허구입니다. 녹취를 풀어서 6,000회 정도 되는 걸 학교에 제출했거든요. 피해 학생 측 역시 A 교수에 대해 민형사상 고소 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밝혀 A 교수를 둘러싼 의혹은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네, 코로나19 확진 규모 자체는 줄고 있지만 고령층 감염 비중이 여전히 높습니다. 백신 접종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면역력이 떨어지는 데다가 새 변이 유행 위험도 있는 만큼 당국은 고령층 추가 접종을 당부했습니다. 이형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미크론 유행 감소세에도 위험 요소는 여전합니다. 감염때 중증 사망률이 높은 고령층 감염 비중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규 환자 가운데 60살 이상 비중은 22%로 연일 20% 안팎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첫째 주만 해도 15%에 그쳤지만 7주 연속 증가해 이달 둘째 주 20%를 넘긴 겁니다. 지난해 말 백신 3차 접종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면역력이 떨어져 감염에 취약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런 상황에 올해 하반기 새 변이 출현으로 가을 재유행 가능성까지 거론되자 정부는 고령층에 대한 4차 접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4차 접종은 고령층의 위중증 사망 예방과 오미크론과 같은 신규 변이 바이러스의 유행 불확실성을 고려해서 특히 80세 이상 연령층에 대해서는 적극 권고를 드립니다. 확진 여부와 관계없이 2차 접종까지는 적극 권고되지만 추가 접종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에 기본 접종을 마친 뒤 확진된 고령층이라면 3, 4차 등 추가 접종은 원하는 경우에만 맞으면 됩니다. 파이자나 모더나 같은 mRNA 백신 외에 노바백스로도 3, 4차 접종이 가능합니다. 한편 현재까지 60살 이상 고령층 4차 접종 예약률은 13.8%, 실제 접종에는 52만 명이 참여해 접종률 3.8%를 기록했습니다. YTN 이용훈입니다. 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종합적 손실보상안이 다음 주에 확정됩니다. 또 채무자들의 과도한 상환과 금리 부담을 낮추기 위한 긴급 금융 구조 방안도 함께 검토됩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손실보상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전후 가장 최우선으로 내세웠던 과제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출범 직후 코로나19 비상대응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코로나로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고통 분담에 적극 나서고 미래의 준비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달여 만에 손실보상안의 구체적인 윤곽이 잡혔습니다. 인수위는 코로나19 특위에서 보상 규모와 지급 대상, 방식에 대한 결론에 접근했다며 다음 주 최종 검토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여러 차례 보완 작업을 통해 추계한 손실 규모를 바탕으로 선택된 방안이 안철수 위원장께 보고가 될 예정이며 인수위는 특히 손실보상 종합 패키지에 포함될 금융지원책으로 소상공인 긴급 금융구조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채무자의 금리 부담을 낮추고 과잉부채를 감면하는 게 목표로 채무조정 등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소득세 납부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인수위는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매달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 제도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우선 가입 기준을 현재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에서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로 확대하고 수령액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이는 최근 서울 지역 아파트 중위 매매 가격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등 인수위는 이를 통해 현금 흐름이 원활하지 않고 소득이 부족한 고령 가구가 더 편리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자율형 사립고와 외국어 고등학교를 존치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 정책을 윤 당선인에게 보고하고 다음 달 초 국정과제로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당선인도 후보 시절 학생들의 선택권을 위해 고교가 다양해야 한다고 강조해 존치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입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조국 전 장관 자녀의 입시 비리 사건으로 교육의 불평등 논란이 커지자 2025년을 목표로 외고와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추진해왔습니다. 반면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교육 정책인 고교 학점제는 교육 다양성을 위해 그대로 도입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에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겹치면서 밀가루 값이 급등했습니다. 대표적인 서민 음식인 분식의 밀가루 많이 쓰이죠. 가격이 점점 부담스러운 수준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이승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서민들의 한 끼를 책임져왔던 대표적인 분식, 칼국수. 최근 서울에서 평균 가격이 8,000원을 넘어섰습니다. 또 여기도 가격이 좀 약간 올랐나요? 작년에 비해서는 그렇죠. 작년에 얼마였는데 지금 얼마 정도로 됐어요? 1,000원씩. 밀가루를 쓰는 다른 외식 물가도 올랐습니다. 지난달 서울의 냉면 가격 평균은 9,962원으로 1년 전보다 9.7% 올랐고 짜장면은 5,846원으로 1년 전보다 9.4% 상승했습니다. 밀가루가 원료인 면류와 과자, 빵 가격 역시 줄줄이 오르막을 타고 있습니다. 1년 전 2,800원 정도 하던 소면은 지금은 3,200원을 줘야 살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성형을 마친 빵 반죽을 급속 동결한 걸 냉동 생지라고 합니다. 요즘 빵값도 오르면서 직접 이런 냉동 생지를 사서 오븐이나 에어프라이어로 빵을 구워 먹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빵도 못 싸 먹고 부침개도 못 해 먹고 그러죠. 그렇군요. 예. 많이 얼마나 많이 오른 것 같으세요? 저희는 많이씩은 안 사고 조금씩만 사요. 네. 특히 요즘 밀가루가 많이 올라서 분식료 많이 올랐는데 많이 좀 체감하세요? 아유 그러니까 사람 살기가 좀 어렵죠 지금. 국제곡물시장에서 밀 가격은 코로나19 이후 공급망 차질로 상승세를 타더니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더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달 수입 밀 가격은 톤당 402달러로 13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국제 옥수수 가격이 9년 만에 최고치를 찍는 등 먹을거리 어느 것 하나 안 오르는 게 없게 생겼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선거 결과에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물러났던 전 당대표를 탈락시키겠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고무줄 잣대입니까? 노영민 후보도 탈락시키든지 그것을 못하겠다면 서울에 공천 신청을 한 예비 후보가 모두 참여한 공정한 경선을 해야 합니다. 서울시장 후보는 100% 국민 경선으로 한다. 결선 투표를 실시한다. TV토론 1회 이상 한다. 송영길 전 대표와 박주민 의원의 두 사람에 대한 배제는 없이 추가로 후보 영입을 더 하고 제가 경기도민분들 청구서 들고 용산 사무실 덮쳐서 제가 바구니 풀어놓을 생각입니다. 그런 기문의 경기도는 나날이 삶이 변하고 있다, 나아지고 있다, 체감할 수 있는 그런 피부 체감형 경기도가 될 거다. 경제와 안보 이 나라의 두 축이 경기도에 다 몰려 있습니다. 정말 깨끗할 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 실력이 있는 그런 도지사를 경기도민들께서 지금 원하신다. 제가 그래서 감히 도전하고 싶다. 네, 더불어민주당이 송영길 전 대표와 박주민 의원의 6월 지방선거 서울시장 공천 배제를 취소하고 100% 국민 경선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또 여야가 검수완박 법안 입법 처리를 놓고 막판 협상을 벌이면서 이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 구성도 보류되고 있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김민아 시사평론가, 김수민 시사평론가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이틀 만에 컷오프 번복 철회. 그 이틀 전에 그 컷오프 되는 거 공천을 배제하기로 했다는 속보를 전했던 기억이 나네요. 굉장히 긴박하게 전했는데 취소가 됐습니다. 이번 결정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게 뭐 이틀간에 이제 벌어진 일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네. 사실 몇 주에 걸쳐서 질질 이제 끌려온 이런 이슈거든요. 송영길 전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와 관련돼서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어떻게 이제 평가할 것이냐를 둘러싸고 네. 민주당 내 내분이 이제 있는 건데 이게 결국 돌고 돌아서 어떻게 결말이 나느냐에 그동안의 과정이 평가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좀 좌충우돌, 우왕좌왕을 겪었지만 결과적으로 그동안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후보가 등장을 하고 내일 이제 그러한 후보가 가시화돼서 이런 결국 이런 혼란 끝에 이 서울시장 선거에서 유리할 수 있는 어떤 고지를 점할 수 있는 그런 뭐 디딤돌이 됐다라는 평가를 받으면 그래도 이제 좀 전화위복이 되는 것인데 그런데 오늘까지 이 시간까지 어떤 분위기를 보면은 새로운 후보가 뭐 새로 등장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아 보여요. 그러면 여러 가지 혼란 속에서 결국은 이제 똑같은 결과만 남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똑같은 결과라고 말씀드렸는데 달라진 것이라고는 이제 원래 이제 당내 경선의 룰대로 경선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 100% 국민 경선으로 이제 바뀐 거. 그것만 이제 달라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러면 100% 국민 경선으로 하는 이유가 또 설명이 돼야 되는데 그 설명은 또 오늘 제대로 된 것 같지는 않아요. 이제 시간이 촉박하다든지 뭐 이런 이 불가피한 어떤 사정 이런 것으로 지금 설명이 되고 있는데 그런 전반적으로 이 맥락을 해석하는 어떤 평가하는 그런 이 잣대라는 거는 결국 당내 분란이라든가 뭔가 지금 지도력이 상실돼서 민주당의 중심이 없다 이런 평가 외에는 달리 이제 설명할 방법이 없는 상황에 지금 놓여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구심점이 없다. 사실 어제도 심야 회의를 열어서 기다렸다가 전해드리려고 했는데 결론이 없었고 오늘 다시 회의를 열고 이제 결론을 내린 거거든요. 자, 비대위 얘기를 듣고 나서 또 김수민 평론가 얘기도 듣겠습니다. 서울시장 후보는 100% 국민 경선으로 한다. 결선 투표를 실시한다. TV토론 1회 이상 한다. 송영길 전 대표와 박주민 의원의 배제 문제는 두 사람에 대한 배제는 없이 이분들을 포함 22일 금요일까지 추가로 후보 영입을 더 하고
거기에서 적정 숫자를 경선에 포함시켜서 우리가 후보를 아까 일정대로 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앞서 평론가님께서 100% 국민 경선을 왜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하다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네, 이거 뭐 민주당의 설명에 따르면 50대 50, 그러니까 당심 50%, 일반 여론조사, 시민 여론조사 50% 이렇게 배합하는 게 일반적인 방식이었죠. 근데 그것을 하기에 좀 시간이 촉박하다는 논리를 대고 있더라고요. 곧바로 그냥 100%로 들어가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를 일단은 되고 있는 것이고, 사실 시간이 촉박하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동안 이 문제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왔었다라고 하는 하나의 고백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참 이게 정당 정치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 공천 관련 기구에서 결정을 하면 비대위원, 특히 비대위원장부터 시작해서 비대위원이 반발을 하고 이런 것들이 되풀이가 되고 있어요. 어떻게 됐든 간에 정당의 지도부, 최고위원회에 해당하는 것이 현재 민주당 비대위원회인데 비대위원들이 뒤늦게 항의를 해가지고 다시 물기를 돌려야 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 현재 리더십에 어떤 핵심, 구심이 없다라는 그런 자백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보면은 내일까지 22일까지 후보군을 더 넓히겠다고 했거든요. 자, 일단 후보 등록한 사람을 봐야 되겠죠. 송영길 전 대표, 박주민 의원, 정봉주 전 의원, 김진애 전 의원 등 6명이고 또 이낙연 전 대표는 추대론이 있었지만 불출마 의사를 밝혔고 박영선 전 장관의 참여 여부도 이제 변수인데 자, 추가로 영입할 후보군 누가 좀 있을까요?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 그것을 이제 얘기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지금 말씀하신 이낙연 전 대표하고 이제 박영선 전 장관이 제일 유력하게 거론돼 온 그런 분들인데 네. 이분들이 애초에 이제 공모 신청을 안 했잖아요. 공천 신청을 안 한 상황 아닙니까? 네. 그렇다는 거는 이제 경선을 치를 의사는 없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제 당이 의견을 모아가지고 이제 추대를 한다든지 이런 비경쟁적인 방식으로 할 경우에는 뭐 모를까. 지금과 같은 상황에는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니까 아예 당에 속하지 않은 외부 인사가 뭐 이렇게 참가를 한다든지 이런 시나리오가 아니면 지금 이 라인업에 추가가 누가 될 것인지를 이제 상상하기가 좀 어려운 난감한 그런 부분들이 있죠. 물론 이제 민주당이 나름대로 이제 염두에 두는 인사들은 있을 거라고 보지만 예를 들면 지난번에 김민석 의원이 뭐 신오인방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한 인사들도 있고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이 외부 인사들이라고 이제 언론이라든가 또 여의도 주변에 거론되는 이름들은 있습니다만 가능성이 그렇게 큰 것인가 상당히 좀 더군다나 이렇게 좀 이 논란이 되는 상황이 벌어진 상황 속에서 이 뒤늦게 이제 좀 경선에 참여하겠다고 의사를 밝히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국민 참여 경선 100% 의미를 그래서 모르겠다고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원래 수순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강력한 외부 출신의 어떤 이런 후보가 있어서 그 후보가 이 경선에 참여할지 말지를 망설이고 있다라는 전제가 있으면 국민 참여 경선 100%를 내서 예를 들면 당내에 기반을 가지고 있는 조직력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이제 후보들과의 어떤 형평성을 맞춰주겠다. 이렇게 논의를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자연스러워 보이거든요. 예를 들면 경기도 선거에서 그게 쟁점이었던 거잖아요. 결국은 실현은 안 됐습니다만 네. 김동연 이제 전 부총리가 이제 민주당에 들어와서 경선을 치르는 거에 대해서 이 당원 50%라는 게 이제 이 당 출신 원래 당에 있던 후보들의 입장에서는 기득권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좀 바꿔줄 수 없느냐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건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서울시장 선거는 이제 그런 것도 아닌데 어쨌든 국민 참여 경선 100%가 되니까 여러 가지 이제 억측만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 중앙일보 기사를 보면은 네. 이 국민 경선 100%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 그 기사의 전제는 이재명 전 지사가 이제 비대위원들한테 전화를 해서 좀 이 송영길 전 대표를 컷오프하기로 한 것을 좀 뒤집어 달라 네. 이렇게 요구했다는 건데 물론 민주당은 지금 사실무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적이 없다는 건데 아무튼 간에 그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송영길 전 대표가 사실상 부활하는 그림이 되니까 이재명 전 지사하고 대립할 수 있는 어떤 뭐 이낙연 전 대표를 지지했던 인사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반발이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반발을 좀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당내 경선에서 아무래도 이제 좀 주류에 가까운 후보들이 좀 불리할 수도 있는 룰을 그렇게 좀 도입하려고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 네. 그 해석도 제가 볼 때는 전반적인 어떤 그런 상황이나 흐름을 다 설명해주고 있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전반적으로 이런 어떤 이 전략이라든가 수밀 관한 전략이라든가 어떤 순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뒤엉킨 상황으로 계속 굴러가고 있고 그 마지막 순간에 이제 온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는 것이죠. 네, 좀 연결해서 보면 100% 경선 방식을 택한다는 거는 이제 당심은 물론이고 중도층 포함해서 좀 일반 시민들의 민심도 좀 반영되는 건 아닙니까? 아무래도 그렇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까지도 그대로 들어가는 거고 뭐 역선택을 방지한다거나 이런 조항이 없다면 그대로 다 반영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일반 시민 100% 경선했을 때 추격 주자라든지 다크호스에 해당하는 주자한테 더 유리할 것이냐, 오히려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당원들끼리 경선을 하게 될 경우는 당원들의 어떤 정서라든지 여기에 부합하는 후보에게 표가 좀 더 쏠리는, 오히려 대중성에 비해서 당심이 더 많은 지지를 하는 이런 현상이 가능한데, 오히려 일반 시민들에게 열어놓고 여론조사를 할 경우에는 인지도가 높은 후보를 찍기 마련인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묘하게도 제가 개인적인 소견이라고 일단 전제를 하고요. 100% 여론조사를 했을 때 가장 유리한 후보는 송영길 전 대표가 되지 않을까. 예, 그렇다면 좀 묘한 결론이 나옵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해서 송영길 전 대표가 승리를 하게 된다면 돌고 돌아서 송영길이다라고 하는 이 결론이 내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100% 국민 경선이라는 룰 자체에 어떤 이 문제의 변수가 특별히 있는 건 아니다, 그렇게 일단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조금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고, 다른 지방선거 이제 대진표는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 곳이 경기지사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국민의힘 좀 따로따로 간단히 보겠습니다. 자, 민주당 같은 경우 지금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김동연 대 반 김동연 뭐 이런 구도도 있고,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김동연, 안민석, 조정식, 염태영 이렇게 예비후보 4파전 이렇게 분류가 되기도 하는데. 지금 뭐 결선 투표가 있기 때문에 네. 이 결선 투표의 성격이 어떤 것이냐를 놓고 이제 해석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여론조사상으로는 김동연 이제 후보가 앞서가는 것은 분명합니다. 네 후보 중에. 그런데 나머지 후보들이 예를 들면은 이 결선 투표에서 연합을 하는 그런 뭐 이 결과, 그런 효과를 이제 발휘할 경우에는 뭐 얘기가 다를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뚜껑은 열어봐야 알겠죠. 왜냐하면 어쨌든 이 민심에서는 앞서 나가는데 문제는 어쨌든 김동연 후보가 당심에서도 앞서 나갈 거냐, 이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동연 후보로서는 뭐 당연히 당내 조직이 이제 부실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약점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많이 해왔지만, 기대를 할 수 있는 게 명심이 작용한다, 이게 일단 있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앞서도 지금 말씀드린 어떤 송영길 전 대표를 둘러싼 그 정황들이 결국 가리키고 있는 것은 이재명 전 지사가 뭔가 어떤 후보들에 대해서는 선호를 분명히 가지고 있다는 점을 좀 드러내는 거라고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은 서울은 송영길 전 대표, 경기는 김동연 전 부총리, 이렇게 해가지고 좀 이 명심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기존 해석이 뭐 근거가 없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볼 여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민심에서도 김동연 이 후보가 좀 앞서가는 분위기가 있는데, 당심에서도 어느 정도는 이 자신의 어떤 불리함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결선 투표가 과연 이 김동연 대 반 김동연의 구도인 것처럼 그렇게 치러질 수 있을 것이냐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결국 민심과 당심이 좀 일치하는 어떤 흐름으로 가는 과정에서는 김동연 후보가 이 당내 경선에서는 일단 상대적으로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이 정해놓고 그리고 시작을 하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보인다라는 겁니다. 네, 저는 이제 결선 투표로 가게 될 경우에 굳이 단일화를 하지 않더라도 반 김동연 쪽 주자가 단일화가 될 것이기 때문에 역전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또 선거라는 것이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4명의 후보가 있는데 2명의 후보가 탈락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후보들의 표가 뭐 반 김동연으로 다 쏠린다, 이렇게 장담할 수는 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자세히 보면 단일화의 대상으로 안민석 의원이 처음에 얘기를 했었죠. 그렇게 해서 거론되었던 뭐 염태영 전 수원시장이라든지 조정식 의원이라든지, 이 후보들도 보면 안민석, 조정식, 염태영 이렇게만 놓고 봐도 이미지들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지지층도 당 내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지지층이 하나로 뭉쳐가지고 반 김동연으로 쏠린다, 이렇게 장담할 수는 없는 것이다. 김동연 후보에게도 일정 부분 표가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꼭 결선 투표가 김동연 후보에게 불리하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가 누가 될 것인지 한번 볼 텐데, 뭐 대선에서는 일단 이재명 전 후보가 승리한 곳 아니겠습니까? 자, 김은혜 후보냐 유승민 후보냐 이제 어떻게 희비가 갈릴 것인가 관심인데, 일단 2파전으로 지금 분류가 되고 있거든요.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는 본선 경쟁력, 김은혜 후보는 환상의 복식조, 이런 구호를 내걸기도 했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앞서 이제 민주당하고는 좀 다른 상황인 것이죠. 민주당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당심하고 민심이 김동연 후보에게 유리한 어떤 구조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일단 당심은 명확하게 김은혜 후보한테 유리한 어떤 그런 구도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윤심이 실린 후보이다라는 해석이 어쨌든 당내외에 견고하게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윤심을 뒤집을 수 없다라는 것은 이제 당내에서는 견고한 어떤 사실인데 유승민 전 의원이 이제 유승민 후보의 경우에는 일단 민심에서는 어느 정도 우위를 점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여론조사들을 보면은 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숫자만 보면. 다만 구체적인 수치를 보면은 유승민 후보가 이 중도라든가 이제 비국민의힘의 유권자들 성향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국민의힘의 고령층에 해당하는 이 계층에서 지금 지지를 못 얻고 있다라는 네. 거거든요. 그럼 만약에 이제 유승민 후보가 본선에 갈 경우에는 어쨌든 그 뭐 결국은 이제 국민의힘 지지 성향들이 결집을 한다는 걸 전제로 하면은 본선 경쟁력은 유승민 후보가 더 낫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하지만 당심에서는 어쨌든 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고 이걸 뒤집으려고 한다면 유승민 후보가 두 가지 중에 하나는 해야 됩니다. 첫째는 굉장히 지금 이제 뭐랄까요 이 인화력이 있는 그러한 어떤 의제를 가지고 지금의 선거 국면을 막 이제 끌어당기거나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본선 경쟁력을 강조하면서 본선에서 이길 후보는 나 유승민이기 때문에 당이 날 지지해줘야 된다. 이거를 설득력 있게 제시를 해야 되는데 후자는 지금의 어떤 여론조사상의 수치가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게 또 직관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뭔가 아젠다를 던져가지고 이제 승부를 하는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지금 이 국민의힘의 경기지사 경선에 지금 포커스가 잘 안 맞춰지고 있습니다. 다른 논란들이 정치권 뉴스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네. 지금 김은혜 후보하고 유승민 후보가 여러 차례 토론도 하고 이랬는데 별로 이제 주목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승민 후보가 자기 아젠다를 가지고 승부할 공간 자체가 없어진 상황이에요. 유일하게 이제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민주당의 이제 김동연 후보가 상당히 유력하다라고 할 때 김동연을 상대할 자는 나다.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김동연 전 부총리에 대해서 굉장히 날을 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또 일정이라든가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이 스케줄이 네. 또 이것을 뒷받침해 주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유승민 후보로서는 상당히 지금 어려운 이제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결국 김은혜 후보가 상당히 유리하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저도 좀 생각이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원래는 이제 김동연을 이길 자 누굽니까?라고 유승민 전 의원이 당원들한테 물어야 되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유승민 전 의원에게 굉장히 좋은 무기였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이제 김은혜 의원 같은 경우 좀 장점이 두 가지 정도 있는 부분이 대중성 측면에서도 첫 번째는 예전에 김은혜 의원이 이명박 정부에 몸을 담았었는데 그 이후에 어떤 정계에 입문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방송계로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이제 정계로 돌아왔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친 이명박이다 혹은 특히나 뭐 친 박근혜다 이런 그림자 이런 것들이 별로 없는 그런 좀 장점이 있고 두 번째는 사실 한국의 지방자치 역사에서 광역단체장 중에서 여성단체장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중도층이나 무당층 유권자들한테 호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 유승민 전 의원 입장에서는 원래 이제 예상됐던 경쟁자들이 뭐 심재철 전 의원이라든지 함진규 전 의원이나 이쪽을 상대로 했을 때는 좀 너끈하게 이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굉장히 복병을 만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유승민 전 의원이 여러 고심들이 좀 있을 거예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이제 결국에 그래도 관건은 만약에 유승민 전 의원이 지지층의 여론 이런 것들을 의식을 해가지고 평소에 그답지 않은 좀 더 강경한 보수 노선의 어떤 그런 레토릭이나 정책을 구사한다든가 이런 함정에 빠질 수도 있는데 근데 그런다고 해서 바로 여론이 크게 바뀌는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원래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의 강점,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경제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 설령 먹히지 않는다 할지라도 꿋꿋하게 일단 나아가는 것이 방법일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김은혜 의원 같은 경우도 이제 윤심 이런 논란들이 결국에는 계속 달라붙어 있는데 그것은 기본적으로 본인의 어떤 표심으로 편입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본인의 고유의 것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노력을 마지막 순간까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이번엔 검수완박 입법과 관련된 상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안건조정위 구성이 잠정 보류됐습니다. 일단 멈춤, 속도 조절, 뭐 잠정 보류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오고 있는데 왜 멈췄을까라는 질문을 드릴 텐데 아무래도 좀 민주당 입장에서는 민영배 딜레마가 컸을까요? 여론을 의식한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첫 번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민영배 의원의 탈당이
이게 누가 봐도 어쨌든 제도를 악용하고 어떤 꼼수로 비춰지는 상황임은 부인할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 상당히 커져버린 상황에서 지금 또 이제 안건 조정위까지 오늘 연속해서 이렇게 구성을 빨리 하고 여기서 이제 사실상의 이제 안건 조정이라는 것은 소수당이 어쨌든 자기 의견을 좀 주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데 네. 그게 아니라 다수당이 이거를 일종의 패스트 트랙화 해가지고 이렇게 이용하는 모습을 또 보여주면 계속 연일 이제 좀 무리한다라는 부담을 계속해서 안을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속도 조절해야 된다라는 그런 상황 논리가 작용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첫 번째 이유라면 네. 두 번째 이유는 아무래도 박병석 국회의장의 태도겠죠. 박병석 국회의장이 원래는 이제 해외 순방을 간다라는 일정이 공개가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이제 뭐 예를 들면 날치기철이라든가 이런 국면을 떠올렸습니다. 지금은 불가능한 얘기지만 네. 과거에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해가지고 이제 그 안건을 이제 날치기 처리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국회의장이 직접 그러한 이제 논란이 되는 안건을 스스로 이제 의사봉 조절해서 이 처리한 상황은 많지 않고 대부분은 당적이 있는 국회 부의장에게 여당 소속의 부의장에게 사회권을 넘긴 다음에 그 여당 소속의 부의장이 정치적 부담이 있는 안건들은 처리해버리는 일이 많았거든요. 근데 비슷하게 김상희 부의장에게 사회권 넘기고 그러한 일이 이제 비슷하게 일어나는 거 아니냐라는 예상이 있었는데 어쨌든 해외 순방하지 않기로 한 것이고 이 박병석 의장이 남기로 한 거 아닙니까 국내? 그렇다고 한다면 국내에 남아서 할 일이라고 한다면 결국은 이제 이 상황을 합리적으로 풀어보도록 중재를 하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박병석 의장이 굳이 중재를 한다고 하는데 민주당이 네. 지금처럼 여론이 안 좋은 상황에서 오늘 그냥 그런 국회의장의 중재 노력을 무색해하는 그러한 이제 좀 밀어붙이는 이런 액션을 취할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또 여론의 부담이나 이런 것들은 2배, 3배로 커지는 상황이겠죠. 그러니까 네. 이 두 가지를 고려해서 일단은 지금 속도 조절을 하는 국면으로 들어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두 가지 이유를 드셨습니다. 민영배 탈당 이슈와 그다음에 박병석 국회의장 어떤 변수를 드셨는데 지금 묘수 아닌 꼼수다, 명백한 편법이다. 이게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라 당내 반발이거든요. 박용진 의원 포함해서 이런 당내 어떤 불만들에 대한 어떤 목소리도 좀 영향을 미쳤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영향을 당연히 미쳤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의원들이 불어나고 있는 추세고 그리고 김병욱 의원 같은 경우는 민주주의를 능멸한다는 표현을 아주 강한 표현을 썼습니다. 김병욱 의원은 또 지난 대선에서 후보로 나섰던 이재명 고문의 측근 의원으로도 불리우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고문하고 가깝다는 의원들도 좀 기류가 다른 게 있습니다. 굉장히 강경하게 검수완박을 강행하는 철험회 쪽의 의원들도 있고 근데 김병욱 의원 같은 목소리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다면은 의원들의 이 반대라든지 우려의 스펙트럼도 점차 넓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무엇보다 이제 민영배 의원의 처사는 이거는 좀 누가 이렇게 정당화하기 힘든 대단히 어려운 그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검수완박을 추진하는 쪽에서 입장이라는 게 사실 그러니까 검수완박에 대한 찬반을 떠나서 그들의 취지에 비춰서 본다면 한국 사회의 절차적 정의를 확립하기 위한 그런 조치라고 그들은 생각을 할 것이거든요. 네. 근데 절차적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정의를 어긴다라고 하는 거. 이 부분은 해명이 참 불가능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저는 왜 민영배 의원이 여기에 들어가게 되었느냐, 왜 이 작전에 민영배 의원이 나서게 되었느냐, 그것도 하나 이제 좀 생각해 볼 만한 거리인 것 같은데요. 네. 민영배 의원은 사실 인사청문 TF 단장입니다. 지금 여러 그 후보자들의 의혹이라든지 검증거리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그 인사청문회, 인사검증에 가장 중책을 맡은 의원이 탈당을 하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궁금한 것은 민영배 의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왜 나서지 않는가? 왜 굳이 민영배 의원이 했을까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보면 그런 일을 감히 할 수 있는 의원들이 많지 않았을 수도 있고 그리고 민영배 의원은 저는 지역구 유권자분들한테 좀 사과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민영배 의원이 광주 지역구 의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행동을 해도 또 재선이 가능한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혹시나 갖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충분히 불러일으킬 만한 절차적으로 부정의한 행동을 했고 그렇다면 이건 지역구 유권자들에 대한 모독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이런 걸 봤을 때는 오죽하면 민영배 의원이 인사청문 TF 단장까지 내려놓고 나가는 이런 사태를 보면서 누가 이것을 정당화할 수 있겠느냐. 의원들도 여기서는 이제 답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고 네. 조홍천 의원도 지적을 했지만 위성정당, 지난 총선 때 했었던 위성정당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대선 때 사과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위성정당이 이어서 위성의원이 출연을 해버렸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원들도
차마 직접적으로 나서서 또 정면으로 정당화할 수는 없는 이런 상황, 이런 것들이 또 민주당에게 오히려 스스로 발목을 잡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튼 지금 시점에서 이 검수완박 입법 관련해서 좀 정리를 해보면, 박 의장, 박병석 의장 중재 아래 벌여왔던 물밑 협상이 다시 이어질 예정이다. 그렇지만 민주당은 협상이 안 되면 안건 조정위 구성을 다시 지체하지 않고 이 법안을 법사위 전체 회의로 넘길 방침이다까지 알려진 상황이거든요. 물밑 협상을 전망해 보신다면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동안 협상은 없다는 분위기였고 거의 배수의 진이었기 때문에 저는 협상에서 뭔가 이제 결실을 맺는 시나리오는 이제 상상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어쨌든 박병석 국회의장이 국회의장이기 때문에 가지는 권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안건을 상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이 이제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할 것인데 그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킬 수 있는 180석을 모으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원래는 이제 이 여당 성향의 무소속 의원까지 다 긁어 모아가지고 179석이다라는 분석이 나왔는데, 뭐 우리가 봤듯이 양양자 의원 돌아서고 그다음에 조정훈 의원도 부정적인 입장이고 또 누가 어떤 생각할지 모르는 상황인데다가 뭐 권은희 의원이 좀 이제 국민의 당 입장과는 다른 어떤 얘기를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180석 못 채우거든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제 회기 쪼개기라고 불리는 이제 그 회기 변경 안건을 이제 국회의장이 상정시켜가지고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그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국회의장의 협조가 필요한 건데 결국 국회의장을 설득하려면 어느 정도 어쨌든 협상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 뭔가 절충안을 마련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의지를 가지고 뭔가 절충을 하자라는 것보다는 지금 상황 논리 때문에 협상의 장으로 좀 끌려나온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뭐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전과는 그래도 좀 비교되는 어떤 협상의 공간이 생겼다라는 점은 또 평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검사들도 이제 뭐 지난주까지 계속 뭐 반발하고 뭐 사표 낸다고 하고 다 그만두자고 하고 뭐 그런 분위기였지만 지금 뭐 연이어서 회의도 하고 뭐 여전히 뭐 그만둬라라는 얘기도 하지만 나름대로는 검찰 내외부의 어떤 통제 장치를 마련하자든지 또 국회에 특위를 구성하자든지 뭐 특별법을 만들자든지 이런 나름대로의 지금 뭔가 설득할 수 있는 대안 같은 거를 언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민주당은 뭐 전혀 동의를 못한다고 하지만. 그리고 국민의힘도 이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번 기회에 그러면 아예 어떤 공론의 장을 만들어서 정말 어떻게 그러면 이 수사권을 조정하고 앞으로 이 형사사법 체계를 어떻게 가져가는 게 모범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를 한번 토론을 해보자라는 자세로 나오고 있는 국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곳에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절충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분명히 있긴 있다. 저는 이제 그것에 또 희망을 걸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검수완박 관련해서는 대통령직 인수위도 거듭해서 반발을 하고 있고 새 정부 출범하고 나서 국회에서 통과된다 하더라도 당선인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라는 입장까지 나온 상황이거든요. 자, 아직은 일단은 좀 협상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중재안 마련이 쉽지 않아 보이는데 만약에 중재안이 나온다면 좀 어떤 점들을 협상을 통해서 좀 접점을 찾을 수 있는 겁니까? 지금 굉장히 극한 대치 상황인데. 네, 지금 중재안에 관련해서는 여러 군데서 의견이 나왔습니다. 뭐 박병석 의장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김호수 총장도 어느 정도 언급을 했고 정의당에서도 중재안 얘기를 했는데요. 몇 가지 가닥을 좀 잡아본다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어느 정도 좀 줄이더라도 수사 지휘권은 굉장히 대폭 줄어드는 것을 좀 회복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방향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검찰 수사관이라든지 검찰에서 수사를 계속 해왔던 사람들의 역량 이런 것들을 승계하는 기구가 필요하다. 이건 정의당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해서 검찰은 이제 기소나 수사 지휘를 중심으로 하고 이제 수사는 이제 경찰한테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검찰 수사관이라든지 희망하는 검사라든지 이쪽의 비중을 좀 높인다라고 하는 안이 뭐 있을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수사권 문제를 떠나서 검찰의 수사에 대한 어떤 통제라든지 또 기소 독점주의에 대한 해제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또 다른 이제 검찰권을 좀 약화시키는 이런 방안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대검에서도 오늘 또 제안을 했는데 수사심의위 제도를 좀 더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일단 중재안으로서 포함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런 중재안들이 좀 논의되는 국면이라고 하면 인수위와 윤석열 당선인도 이런 분위기에 좀 힘을 실어줘야 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늘 인수위가 언급한 거부권 행사할 수 있다. 이 얘기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검수완박을 하라고 유도하는 발언처럼 읽힐 수도 있습니다. 그럼 굉장히 안 좋은 게 왜냐하면 민주당이 주되게 지금 빨리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핵심 논리가 저 얘기예요.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개혁에 반대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럴 입장이기 때문에 반대한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렇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버린 거 아닙니까? 네. 저런 태도는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실제 그러면 지금 절충이나 뭐 협상이 일정 부분 가능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법안 넘어오는 걸 보고 판단하겠다. 그리고 뭐 거부권 행사나 이런 것들은 그때 가서 고려를 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정답으로 생각이 되는데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어떤 뭐 상황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저는 상당히 의문입니다. 네. 여기에 좀 덧붙여서 말씀드릴 게 있는데 윤석열 당선자가 검찰총장 시절에는 얘기를 했었는데 대선 후보 시절에는 얘기하지 않았던 방안이 있습니다. 그거를 좀 다시 꺼내는 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거냐면 윤석열 당선자가 검찰총장 거의 막바지에 검수완박에 비판해서 언론 인터뷰를 가졌는데 그때도 피력했던 방안이 수사와 기소는 융합을 해야 되는데 다만 검찰의 비대한 권력이 문제가 된다면 경제범죄수사청이라든지 마약수사청이라든지 이렇게 분야별로 전문 독립수사청을 만드는 검찰을 그러니까 수사와 기소를 쪼개는 방법이 아니라 수사와 기소는 융합을 하되 분야별로 쪼개고 뭐 필요하면은 검찰 외에 법무부 산하로 또 따로 두는 이런 방안을 본인이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윤석열 당시 총장만의 의견이 아니라 전임 총장인 문무일 총장 때도 추진, 검토를 했었던 사안이고 문재인 정부도 사실 이 방안에 대해서는 열려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어느새부턴가 문재인 정부도 그걸 접어버리고 그리고 윤석열 당선자도 대선 기간에는 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검수완박의 대안으로서 수사 기소 분리의 대안으로서 그 얘기를 좀 꺼낼 때도 된 것 아닌가. 예, 그리고 이제 한동훈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을 했는데 아마 그런 구상들을 좀 정책적으로 짤 수 있는 것은 또 사실이거든요. 한동훈 후보자 입장에서도. 네. 이런 대안들을 좀 제기를 해보는 게 어떤가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네, 바로 검찰 반발, 검찰 분위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전국 부장검사 대표들이 밤새 회의를 열고 사실상 검찰 지휘부의 총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는데 김호수 검찰총장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어제 전국 부장검사 대표회의가 열렸는데 거기서 이제 총장님 비롯한 고위 간부들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왔거든요. 새벽 4시가 넘도록 회의를 하고 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검찰을 대표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분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제가 보고를 받지 못했지만 충분히 살펴보고 본인들이 거의 뭐 장시간 토론하고 논의해서 내린 결정이니만큼 그 정도 무게를 갖고 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부장검사 회의 새벽 4시까지 이제 밤샘 회의를 열었는데 지도부 총사퇴 카드까지 나올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 그런 취지의 이제 뭐 거론한 바는 있습니다. 뭔가 이제 지휘 라인이 뭐 총사퇴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는 나왔는데 네. 그런 것들이 어떤 공식적인 요구나 이런 것들이 뭐 이른바 이제 검찰의 이제 상당수의 어떤 검사들이 의견을 모아가지고 뭐 그런 의견까지 제출하는 국면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호수 검찰총장하고 면담을 한 이후에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설득을 해봐라. 검찰이 자꾸 그만둔다고 하고 들이받고 이러지 말고 민주당을 한번 설득을 해봐라라고 얘기를 한 것이고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한 이후부터는 어쨌든 일정 부분은 공간이 열린 측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검사들이 계속 이제 뭐 어떤 그 뭐랄까요 어떤 그 검사의 전형적인 이미지가 있는데 뭐가 네. 이렇게 좀 말이 안 통하는 것 같으면 나는 사표를 던진다 뭐 이런 멋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이런 것만 있는데 지금 필요한 건 그런 거라기보다는 일종의 여론전이 사실 필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이 정치적인 어떤 프로젝트가 어떤 법적 안정성이나 뭐 그런 걸 기하자는 측면이라기보다는 결국 이제 정치적인 측면이 훨씬 크기 때문에 검사들도 국민 여론으로 사실 움직여야 되는 그러한 필요성이 지금 있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절박한 심정이라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반드시 해야 될 것이 과거에 이제 검사들이 저질렀던 여러 가지 오류들이 있고 검찰이 그동안 국민적인 어떤 비판을 받아온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과거를 좀 돌아보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반성한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지금 훨씬 더 중요하고 필요해 보이는데 이런 맥락들을 뭐 검사들도 알겠죠. 아니까 지금 입장을 여러 가지로 내고 있습니다만은 네. 입장에 적더라도 뭐 이게 얼마 안 되더라도 그러한 반성이라든가 국민들의 비판을 겸허히 듣겠다든가 그리고 내외 통제 장치를 마련하겠다든가 이런 제안들이 일부 포함이 돼 있는 게 또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검사들이 얘기를 하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국민들 설득을 위해서 얘기를 해주면 훨씬 더 좀 논의의 정리가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지금 통제라고 말씀하셨는데 김호수 총장도 국회의장 만나서 특별법 제정을 요청을 했거든요. 자, 검찰이 이제 수사 착수부터 기소까지 외부 통제를 받겠다는 이를테면 자체 개혁 방안을 내놓은 것이기도 한데 이런 어떤
검찰의 대응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네, 뭐 나름대로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뭐 생각을 했고 또 제시했다라는 점은 크게 평가를 합니다. 물론 이런 것도 있죠. 더 먼저 얘기를 했었으면 어땠을까. 그러니까 꼭 정치권이라든지 이쪽에서 한번 압박을 해줘야 이런 방안들이 나오는 건가. 이런 아쉬움이라든지 또 비판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가능할 텐데 현재 일단 이렇게 대안을 내놓고 있는 것 자체는 좀 평가를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여기에 더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여러 가지 방안들이 또 나오고 있어요. 현재 중재안을 포함해가지고 결국에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사실은 이게 단계적으로 잘라가지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것부터 하고 저것부터 하고 이렇게 물론 분별을 어느 정도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앞뒤의 정책의 앞뒤가 맞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결국에는 이 문제는 좀 더 숙고를 하고 또 총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또 드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더더욱이나 이제 이것을 공론화하는데 더욱더 좀 박차를 기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여론은 어떨까요? 잠깐 좀 보겠습니다. 국민의 50%가 그러니까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 국민의 50%가 반대하고 있다. 찬성은 39%로 나오고 있고, 또 하나 가지 더 볼까요? 네. 검찰 수사권 폐지를 4월 내에 처리하는 것, 그러니까 민주당의 어떤 속도에 대한 얘기인데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65%, 4월 내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 27% 나왔습니다. 어떻게 좀 해석할 수 있을까요? 여론은? 국민들 입장에서 이제 뭐 검찰의 어떤 권한을 줄인다든지 또는 어떤 권한을 뭐 분리를 한다든지 서로 상호 견제하게 하자든지 이런 제안은 대부분 이제 긍정적인 여론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주제들입니다. 네. 왜냐하면 어쨌든 이 국민들도 그동안 이제 검사들이 저지른 여러 가지 비위라든가 그리고 불공정한 수사나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의식은 충분히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어쨌든 권력기관에 대해서는 뭔가 불리하고 견제하게 만드는 게 맞다라는 거는 기본적인 어떤 상식에 속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물어봤을 때는 대부분 뭐 좋다라고 답을 하기 마련인데 지금 반대한다가 지금 거의 과반이 나온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이 검찰의 수사 기소 분리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뭐 반대한다라는 것도 있겠지만 결국은 지금의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 이 상황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측면이 훨씬 커 보이거든요. 실제로 이제 민주당이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속도 조절을 해야 된다라는 게 지금 이제 수사 기소 분리에 대한 여론보다도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게 훨씬 더 큰 비율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민주당이 이 수사 기소 분리의 정당성도 따져봐야 될 문제지만 어쨌든 그것이 정당하다고 해도 이걸 이렇게 밀어붙이는 방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를 이 여론조사 결과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네, 이 조사하고 같이 조사된 것이 또 이제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네. 찬반, 그 조사도 같이 조사가 됐더라고요. 네, 인선에 대한 조사 결과가 있거든요. 보여주시죠. 네. 예. 이것을 이제 묶어서 봤을 때 더 유의미한 것을 판단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얼핏 생각하면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을 겁니다. 한동훈 찬성과 검수완박 반대가 한 세트, 그리고 한동훈 반대와 검수완박 찬성이 한 세트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네. 근데 이 조사 결과를 보면 예를 들어서 한동훈 후보자 지명에 대해서 잘못한 인선이라고 한 사람이 47%인데 검수완박 반대, 수사기소 분리 반대가 또 50%예요. 네. 뭐냐면 검수완박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만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도 잘한 인선이라고 보지 않는다라고 한다거나 이런 쪽에 사안별로 판단하는 정파의 대립 속에서 어떤 정파의 어떤 입장을 그냥 일렬로 쫙 따라가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사안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국민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유추를 해볼 수 있는 것은 수사기소권 분리에 대해서 원론적 찬성은 39%고 이달 안에 처리하는 것은 30%가 안 되는 그런 수준이 나왔죠. 그리고 다른 쪽에서는 한동훈 후보자 임명에 대해서 이제 잘했다라고 한 게 36% 정도예요. 그렇다면 결국에 뭐냐면 양당의 고정적인 어떤 지지랄까요? 이런 부분들은 뭐 30% 안팎 수준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 결국에 나머지 그 양쪽의 의견이라고 해서 한쪽의 의견을 다 똑같이 따라가는 그렇지 않은 국민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 게 이번에 드러난 겁니다. 그리고 네. 그 국민들이 결국에 선거 결과를 좌우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숙고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이번 여론조사에서 드러났다.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자 문제와 검수완박 문제를 일렬로 이것을
이렇게 생각하면 저것은 저렇게 생각해야 된다. 이것에서 벗어난 국민들이 상당히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것이 이제 정치권이 유념해야 되는 그 부분이 이번 조사로 드러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간은 거의 다 됐는데 지금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어떤 의혹을 좀 언급하고 싶습니다만 시간이 다 돼서 짧게만 좀 여쭤보면 지금 정호영 장관 후보자 또 한동훈 후보자 오늘 같은 경우는 이상민 또 행안부 장관 후보자 부인에 대한 어떤 의혹들도 나왔고요. 최근까지 거론된 어떤 의혹들 중에서 좀 집중적으로 좀 검증이 필요한 후보자가 있다면 어떤 후보자를 좀 뽑으실 수 있겠습니까? 가장 큰 게 이제 정호영 후보자인데 오늘 일단 이렇게 이제 아들 병역 의혹과 관련돼서 재검사 받은 결과를 제출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일정 부분 그동안은 하나도 설명이 안 됐다면 병역 의혹에 대해서 일정 부분 어쨌든 설명이 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추가로 어쨌든 2015년 이 MRI라든지 이런 자료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특히 민주당도 동의하는 이런 전문의를 지정을 해주면 거기다가도 이제 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명을 해나가는 게 전제가 돼야 인사청문회가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근데 정호영 후보자 문제는 다 비단 이제 아들의 병역 의혹뿐만이 아니라 지금 편입학 문제가 훨씬 더 크게 지금 제기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해명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한동훈 후보자와 관련돼서는 이제 재산 형성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도마에 오르고 있는데 이 아파트를 불법 편법 증여 받은 거 아니냐 이 문제가 지금 논란이 좀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워낙 오래된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청문회에서 밝혀지기는 어려울 것 같고 지금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 민주당이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지금 검증에 나설 것인데 아직까지는 이건 낙마 사유야라고 할 만한 것을 사실은 발굴하지 못한 것 같아서 아무래도 좀 정쟁이 오가는 그런 인사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커 보여서 상당히 좀 우려가 됩니다. 네, 저는 좀 이해충돌 논란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짚어보고 싶은데 뭐 여러 의혹들이 있어서 제가 경중은 다 못 가리겠습니다만은 몇 가지 좀 지적을 하자면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 국방과학연구소 자문위원을 지냈습니다. 근데 이때는 이제 그 규정에 따라서 정치 운동을 하면 안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대선 후보 캠프, 윤석열 후보 캠프에 몸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게 드러났고, 그리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권익위원회 근무를 하면서 법률 상담을 해준 그 이해충돌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한국 사회 이해충돌에 관련된 원칙들 아직까지 확립이 좀 덜 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좀 곱씹어 볼 만한 대목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인사청문 전국이 시작이 되면 쟁점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민아 시사평론가, 김수민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다음 달 20일부터 2박 3일의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은 방한 둘째 날인 다음 달 21일 개최될 가능성이 큽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한미 양국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20일 방한해 2박 3일간 한국에 머무르는 방안을 협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관계자는 한미 정상회담은 현재로선 둘째 날인 21일 개최가 유력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윤석열 당선인은 다음 달 10일 취임한 지 2주도 안 돼 미국 대통령과 마주 앉는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하룻밤을 더 보내고 사흘째인 22일 쿼드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일본으로 출국할 전망입니다. 한국에 상대적으로 오래 체류하는 만큼 바이든 대통령이 비무장지대나 평택 미군기지 등을 찾을지도 관심입니다. 다만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긴 뒤 이뤄지는 첫 정상회담이란 점에서 신경 써야 할 것은 일정만이 아닙니다. 정상회담 장소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용산 전쟁기념관과 국방 컨벤션 센터 등 5군데 이상이 선택지로 검토되는데 이번 주말 미국 측 사전 답사단이 서울에 오면 관련 논의가 구체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방한 중인 성김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는 김성한 인수위 외교안보 간사와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 등 새 정부 인사들과 잇따라 회동했습니다. 한미 관계가 더 공고화되고 더 돈독해져야지
우리가 이 북한에 대해서 한반도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우리가 공간을 더 확보할 수가 있고 사적인 성격의 만남이었다며 애써 의미를 축소하긴 했지만 앞서 윤 당선인도 성김 대표와 비공개 만찬을 진행한 만큼 한미 공조를 강화한다는 당선인의 외교 정책도 점차 가시화하는 모양새입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새 관저로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간이 유력하다는 소식에 외교부는 아직 인수위에서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공간이 대통령 관저로 낙점이 될 경우 대체 시설 확보가 어려워서 당황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조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당선인 측이 새 대통령 관저로 애초 검토한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에서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급선회했습니다. 1970년대 건축된 육군참모총장 공관은 노후화와 누수가 심각하고 경호나 의전 면에서도 부적합하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반면 한남동 공관 중 가장 넓은 외교부 장관 공관은 의전에 최적화돼 있고 지난해 리모델링을 마쳐 상태도 양호합니다. 관저 경호동으로는 인근 해병대 사령관 공관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 당국자들은 아직 인수위에서 공식 통보받은 게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현재로서는 외교부 차원에서 질의 주신 사항과 관련해서 말씀드릴 내용은 없습니다. 말씀 주신 사항과 관련해서 인수위로부터 공식적으로 전달받은 내용은 없습니다. 겉으로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지만 당혹감은 역력합니다. 장관 공관이 새 관저로 낙점될 경우 연쇄 이동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장관 공관은 방한 인사 초청 행사 등 외교 활동의 필수적인 자산인데 공관만한 대체 시설이 없다는 게 외교관들의 평가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앞두고 국방부 이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기존에 발표한 대로 윤 당선인 취임식 나흘 뒤인 다음 달 14일까지 이전을 완료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퇴임 후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서 새로 지은 사저에서 보통 시민으로 살겠다고 밝혔습니다. 양산의 사저는 최근 사용 승인 허가가 났고 막바지 마무리 공사가 한창입니다. 박종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고 다음 달 10일부터 살게 될 사저입니다. 기존 사저가 있는 매곡동에서 이삿짐을 실은 차량이 새 사저에 들어섭니다. 양산 매곡에서 옵니다 지금. 그럼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이사가 시작된 거네요? 예, 맞습니다. 사저에서는 대통령 내외를 막기 위한 막바지 공사도 한창입니다. 건물 외부 공사는 마무리됐고 조경 공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8일에 양산시에 사용 승인이 났고 경호처 직원들이 쓸 집기도 이미 마을에 도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입주 준비가 거의 끝난 겁니다. 평산마을 사저는 기존의 매곡동 사저가 경호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새로 지어졌습니다. 문 대통령의 경남고 동기인 승효상 건축가가 설계해 지난해 4월부터 1년 동안 공사를 이어왔습니다. 사저는 전체적으로 회색빛 건물에 큰 창문이 시원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우리나라 3대 사찰 가운데 하나인 통도사에 걸어갈 수 있을 정도로 가깝습니다. 문 대통령 내외는 다음 달 10일 새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뒤 이곳으로 올 예정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신 분이 이렇게 오신다니까 너무 좋고 반갑습니다. 우리 동네로서는 영광이죠. 아직 문재인 대통령이 살고 있지 않지만 벌써 이곳을 찾는 이들도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냥 조용히 우리 국민들하고 편안히 살고 싶어 하시는데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고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잊혀진 사람으로 돌아가고 싶다. 보통 시민으로 살겠다 강조하며 정치 참여와는 선을 그은 문재인 대통령. 하지만 전직 대통령이란 무게감이 있는 만큼 새 보금자리에서 어떤 행보를 이어갈지 정치권은 물론 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혜와 조연수가 구속 후 처음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보험금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고의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데 제3의 공범 진술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생명보험금 8억 원을 노리고 남편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이은혜와 내연남 조현수가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구속 뒤 이틀 만에 진행된 첫 조사입니다. 서로 말을 맞추지 못하도록 분리의 조사가 진행됐는데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이은혜는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서 보거피를 이용한 살인미수 혐의를 부인하는 자필 진술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계획적 살인 인정하십니까? 고인과 유가족들에게 미안하지 않으세요? 검찰은 남편 명의의 보험금을 노려 계획적으로 살인을 준비했다는 고의성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사건 당시 계곡에 함께 있었던 공범 A씨를 불러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조연수의 지인인 A씨는 지난해까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감 중이었지만 최근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특히 계곡 살인 사건 전에 보거피를 먹이고 낚시터에서 떠미는 등 여러 차례 살해 시도 정황이 있었고 그때마다 남편의 보험 시효를 되살려낸 정황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단순히 구조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작위가 아니라 의도적인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용조 계곡이 첫 번째 시도가 아니라 그 전에 두 차례의 시도가 더 있었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앞전에 있었던 이 살인의 시도 같은 경우에도 세 번째 마지막에 살인에서 어떤 고의들을 입증할 수가 있거든요. 다만 이은혜와 조현수의 범행을 입증할 직접적인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 공범 등의 진술로 살인의 고의성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우크라이나 남부 항구 도시 마리우폴 주민들의 탈출 행렬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리나 베레슈크 우크라이나 부총리는 SNS를 통해서 민간인을 태운 피란버스 넉 대가 인도주의 통로를 거쳐 마리우폴을 빠져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바딘 보이첸코 마리우폴 시장은 민간인 6천 명을 태울 수 있는 버스 90대가 마리우폴로 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보이첸코 시장은 또 마리우폴에는 여전히 10만 명의 민간인이 남아있다며 러시아의 침공 이후 적어도 수천 명이 사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마리우폴은 친러 분리주의 반군이 장악한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과 2014년 러시아가 무력으로 병합한 크림반도를 연결하는 요충지입니다. 이런 가운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군이 최후 항전을 벌이고 있는 아조스틸 제초소를 봉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푸틴 대통령이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부 장관에게 마리우폴 점령 상황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제철소에 대한 공격 중지를 명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대신 푸틴은 파리 한 마리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제철소 일대를 봉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쇼이구 장관은 푸틴 대통령에게 러시아 연방 군대와 도네츠크 공화국 민병대가 마리우폴을 사실상 점령했고 아조스탈에서만 우크라이나군 2천여 명이 저항 중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핵 사용 가능성도 위협하고 있는 러시아가 차세대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히로시마 원폭의 2000배 위력이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를 위협하는 외부 세력은 다시 생각해야 할 것이라며 경고했지만 미국은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일축했습니다. 보도에 송태엽 기자입니다. 러시아 국방부가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RS-28 사르맛의 발사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모스크바 시간으로 20일 오후 아르한겔스크주의 플레세스크 우주기지에서 발사된 시험용 탄두가 캄차카 반도에 예정된 지역에 명중했다면서 이번이 정부 차원의 첫 시험 발사라고 전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TV로 중계된 보고회에서 오랫동안 세계에서 사르맛을 필적할 무기가 없을 것이라면서 쇼이구 국방장관을 칭찬했습니다. надежно обеспечит безопасность России от внешних угроз и заставит задуматься тех, кто в полуоголтелой агрессивной риторике пытается угрожать нашей стране. 미국 정부는 전략무기 감축 협정에 따라 사르맛의 시험 발사를 통보받았으며 이에 따라 미사일의 경로를 추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사가 미국이나 동맹국에 위협이 되지 않으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에 대한 미국의 대응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The Defense Department said today that we did not deem the test a threat to the United States or its allies, and the timing and the scope of Russia's missile tests do not influence our approach to countering Russia's further invasion of Ukraine. 사르맛은 최대 사거리가 18,000km로 각기 다른 목표를 타격할 수 있는 메가톤급 핵탄두를 15개까지 탑재할 수 있으며 극초음속 탄두 탑재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사르맛이 아직 실전 배치 단계는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개발해온 무기를 전쟁 중인 이 시점에 시험 발사한 것은 외부 위협과 이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튼튼한 대비를 강조하는 내부 단속의 의미가 큰 것으로 풀이됩니다. YTN 송태엽입니다. 이처럼 러시아가 핵무기 사용을 위협하면서 서방을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중국에 러시아를 군사적으로 지원하지 말라고 재차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우크라이나 문제를 제쳐두고 타이완 문제에서 손을 떼라면서 미국에 반발했습니다. 강성웅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접한 폴란드를 방문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서방의 무기 지원 전진기지 역할을 하는 폴란드에 확고한 지지를 표시했습니다. You have provided much needed security assistance to the Ukrainian military to help it continue to successfully fight back invading Russian forces. 오스틴 국방장관은 폴란드 방문 직전 웨이펑허 중국 국방부장에게 처음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양국 국방부는 두 사람이 우크라이나 정세에 대해 논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중국에 대해 러시아를 군사적으로 지원하지 말라고 재차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웨이 부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용해 중국을 비방하지 말라며 미국의 반감을 드러냈습니다. 이어 타이완 문제를 들고 나와 강경 입장을 다시 밝혔습니다. 将采取一切必要措施，坚决挫败外部势力干涉和台独分裂图谋，坚决捍卫国家主权和领土完整。 중국은 오스틴 장관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했다고 밝혔는데 미국 발표문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미국은 중국의 러시아 지원 차단에 집중하고 있는데 중국은 타이완 문제부터 쐐기를 박으려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국방장관 통화는 거의 동문서답식으로 이루어졌지만 이렇게라도 대화가 복원되고 위기관리의 필요성에 공감한 게 그나마 성과라면 성과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중국이 우리나라 전역을 탐지할 수 있는 레이더를 추가로 설치했다고 미국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올해 2월 상업위성이 산둥성 이위완현의 레이더 기지를 촬영한 사진을 2018년 6월과 비교하면서 기존 레이더 옆에 새로운 레이더가 설치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새로 설치된 레이더는 북동쪽을 향하고 있어서 한반도와 일본 전역, 러시아 극동지역 일부 등을 탐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앞서 중국은 주한미군 사드 레이더의 탐지 범위에 자국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강력히 반발해왔던 만큼 이중적 태도에 대한 비판도 나옵니다. 오늘도 내륙에서는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볕이 내리쬐면서 기온이 크게 올랐는데 반면 비가 내린 영남 해안을 중심으로는 예년 기온을 밑돈 곳이 많았습니다. 내일은 중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고 서울 낮 기온이 19도로 예년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남부지방은 대구 29도 등 예년 기온을 크게 웃돌며 제법 덥겠습니다. 내일 오전부터 늦은 오후 사이 중북부와 충북 북부에 요란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메마른 날씨에 내리는 단비지만 5mm 안팎으로 양이 적습니다. 이에 따라 건조함을 해소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게다가 곳곳에 건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동해안을 중심으로 매우 강한 바람이 불고 있어 대형 산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예년보다 1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13도, 대전 11도, 광주 11도, 부산 12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크게 오르겠습니다. 서울 19도, 대전 23도, 광주 25도, 울산 25도로 예상됩니다. 이번 주말 내내 구름만 많은 가운데 기온이 더 크게 오르겠고 다음 주 초반에는 전국에 강풍을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YTN 뉴스 나이트 마치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